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붉은 드레스, 긴 머리카락, 소란스러운 홀 안에서도 시선이 자연스럽게 쏠릴 만큼 눈에 띄는 외모였는데 이상한 건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차갑고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와야 할 이유를 알고 온 사람처럼요. 여자는 거침없이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샴페인 잔을 집어들더니 막 첫 번째 축사를 마치고 환하게 웃던 강민혁. 총경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끼얹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찰청 강민혁 총경의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제복 대신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단상 위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사방에는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 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곁에 붙어 웃는 자들로 가득한 연회장이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흠 하나 없어 보이는 밤이었는데 말입니다. 탄식과 비명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와인에 젖은 총경의 뺨 위로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연회장 천장까지 울릴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경호원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밑단에서 꺼내든 단봉이 허공을 가르는 데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고 달려들던 경호원들은 하나씩 정확하게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이 숨도 못 쉬고 지켜보는 가운데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은 강민혁 총경과 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붉은 드레스의 여자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길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편하게 누워서 듣고 계신지,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듣고 계신지,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들으시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됩니다. 간판도 낡고 테이블도 4개뿐인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 동네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순례 씨의 국밥집. 새벽 5시에 불을 켜고 밤 10시가 넘어야 불을 끄는 그 가게는 순례 씨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딸 하나를 키워낸 22해의 세월이 그대로 담긴 곳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솥뚜껑을 열었던 그 어머니의 가게였습니다. 그날도 점심 손님들이 막 빠져나간 오후였습니다. 순례 씨가 빈 그릇을 치우고 있는데 가게 문이 발로 걷어차이듯 열렸습니다. 남자 서너시 우르르 들어왔는데 정장을 걸치긴 했지만 첫눈에 봐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뭔가를 건드리러 온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이 건물 이번 달 말까지 비워요. 순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임대 계약이 아직 2해나 남았는데.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국그릇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뚝배기가 깨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례 씨의 발등 위로도 튀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건물주가 우리 쪽 사람인데.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차마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가게 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반찬통을 집어 던지고 솥 뚜껑을 발로 차고
벽에 걸어둔 순례 씨. 남편의 낡은 사진 액자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말리는 순례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면서요. 그 소란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가게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는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구석에 몰려있는 걸 보는 순간 유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남자들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더 나쁜 쪽으로 흘렀습니다. 어머, 딸이에요? 야, 딸이 엄마보다 훨씬 낫네. 유진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턱 아래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유진이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습니다. 남자가 눈을 치켜뜨며 팔을 뿌리쳤고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지만 혼자였고 그쪽은 넷이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남자들 중 하나와 눈짓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쓰는 내내 질문의 방향이 이상하게 틀어져 갔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먼저 손을 잡으셨다고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순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내 가게를 이 사람들이 다 부숴놨는데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경찰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는 뜻인지 걱정 말라는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고갯짓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넣겠습니다. 경찰관이 처음으로 유진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말리는 것도 아니고 겁주는 것도 아닌 어딘가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경찰서 서장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혁 총경. 경찰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었고 지역 언론에서는 청렴한 경찰의 표상이라는 기사가 여러 번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장은 유진을 보자마자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며 커피를 시켰습니다. 표정이 너무 친절해서 유진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가게 일 때문에 왔다고 했죠? 사연을 들으니 참 딱하던데.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서장의 시선이 내내 이상했습니다. 유진의 눈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꾸 내려갔습니다. 유진의 무릎 아래로, 그리고 또 아래로.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서장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내 말 잘 들으면 어머니는 감옥 안 가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 유진이 굳어버렸습니다. 감옥. 피해자인 어머니가 감옥.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장의 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몇 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권력이 등 뒤에 버티고 선 자리였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순례 씨의 번호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순례 씨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 밑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유진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래도 고집 피울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느릿하고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방금 식사를 마친 사람처럼 편안한 목소리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옷장. 맨 뒤쪽, 박스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전술복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유진이 전술복을 꺼내든 건 입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지고 싶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천 표면을 쓸어내리면서 이게 아직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훈련장의 흙냄새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첫 냄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유진은 한참 동안 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쪽 깊숙이 전술복 옆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태극기 하나,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훈장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진은 훈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훈련복을 입은 25살의 유진이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유진에게는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웃었던 때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진흙탕 훈련장에서 이를 악물며 남자 대원들 사이를 버텼던 시간,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귀로 들으면서도 쓰러지면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유진을 만들었고 그 시간들 덕분에 유진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던 세월의 끝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동료들이 있었고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온 건 더 이상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닫았습니다. 전술복을 다시 접어서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딸로서, 사람으로서 그렇게요. 하지만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퍼렇게 멍든 눈밑이, 터진 입술이, 차갑던 손이,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강민혁의 목소리가 이래도 고집 피울 거야 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유진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다 잠깐 밖으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로비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순경 계급장을 단 젊은 남자였는데 유진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추더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국밥집 김유진 씨 맞으시죠? 저 박지훈입니다. 어제 어머니 조서 때문에 병원 쪽으로 연락이 돼서 왔다가 혹시 계실까 해서요. 유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25, 많아야 26. 제복이 아직 어색한 것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목적 없이 온 눈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박지훈이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하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어제 신고 처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서장이 그쪽 조직하고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인데 혼자는 한계가 있어서요.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상대를 읽는 것, 말보다 눈을 보는 것. 박지훈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는 한 것 같았지만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결정적인 건 아직이에요. 하지만 서장이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차대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 일이 끝날 수 있다면 그 편이 나았습니다. 아직 상자를 다시 열지 않아도 된다면 그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강민혁 총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조용했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늘 그랬습니다.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예요. 어제 서장실에 왔던 사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장의 목소리가 돌아왔는데 이미 이길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장님 뜻대로 할게요. 만나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예쁜 인형처럼 굴어줄게. 내 목을 따기 전까진. 강민혁 총경이 지정한 장소는 서울 외곽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고급 요정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진은 입구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준비하는 내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감추는 것, 얼굴을 바꾸는 것,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게 전부 훈련 과목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안쪽이었습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도 속에서 뭔가가 타들어가는 느낌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민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에 부하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유진이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둘이었는데 분위기로 봐서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구청장 선거에서 봤던 얼굴 같기도 했고 다른 한 명은 지역 신문에서 이름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민혁이 유진을 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왔어? 앉아. 유진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저 얼굴을 보면서 웃는 것. 그게 오늘 밤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유진은 귀를 열었습니다. 귀 속에는 아주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는데 박지훈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새겨들었습니다. 어느 구역, 누구 목, 이번 달 얼마.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민혁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지시했고 잠시 후 직원이 작은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그 기기를 본 순간 가슴 안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청 탐지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유진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기기가 방 안 어디를 향하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시야 끄트머리로 쫓고 있었습니다. 기기가 방 입구 쪽에서 시작해 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맞은편 남자들 쪽을 지나갔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그 순간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눈인지 그냥 바라보는 눈인지 알 수가 없는 그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반대쪽 남자와 눈을 맞추며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분위기 좋다고, 여기 처음 와봤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탐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귓속의 기기가 어느 거리에서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기기까지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한 걸음. 기기가 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강민혁의 시선이 유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걸음. 이제 테이블 끝이었습니다. 유진의 자리까지 한 걸음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동시에 출구까지의 거리와 방 안 인원 수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반응이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죄송한데요.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강민혁이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걸음 속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귓속의 녹음기를 빼서 손바닥 안에 감쌌습니다. 세면대 물을 틀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한 여자가 거울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탐지기 때문에 중간에 끊겼고 건진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박지훈이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준다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생긴다면 될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유진은 살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지훈 순경을 아십니까? 새벽에 골목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지갑 안에 이 번호가 있어서요. 유진은 전화를 들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골목. 쓰러진 채 발견. 그 단어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지훈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골목 안쪽, 노란 테이프가 쳐진 그 안에 박지훈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테이프 밖에서 멈췄습니다. 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천막 아래로 보이는 작은 발끝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25이었습니다. 아직 순경이었습니다. 뭔가를 바로잡고 싶어서 혼자서는 힘들다고 손을 내밀었던 그 젊은이가 새벽 골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작전에서 동료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장이었고 서로 알고 들어간 싸움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을까?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날이 밝을 무렵이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오후가 되자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듯 열리면서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 국밥집에 왔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패창고 아니었습니다. 손목이 등 뒤로 묶여 있었고 무릎 아래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곳이라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뜬 채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묶인 밧줄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재질을 읽었습니다. 두께와 강도를 가늠했습니다. 경비들의 발소리가 어느 간격으로 오가는지를 귀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유롭고 천천히 이미 이긴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 앞에 쪼그려 앉아서 손가락으로 유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유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전직 707이라고? 그게 지금 여기서 무슨 소용이야? 뺨을 쳤습니다. 3개. 머리가 옆으로 꺾일 만큼. 넌 그냥 내 놀이개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골목에 서 있을 때, 박지훈의 발끝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미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남은 건 다른 거였습니다. 강민혁이 일어나 멀어졌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두 눈을 뜬 채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을 친 사람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방향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유진은 지금 그걸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707이 포로 신문 훈련을 가장 먼저 배운다는 걸 강민혁은 몰랐을 것입니다. 결박을 풀고 고통을 버티고 한계 너머에서도 판단력을 유지하는 훈련. 유진은 그걸 25살에 진흙탕 속에서 이를 악물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걸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폐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경비들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오갔고 멀리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묶인 손목을 억지로 당기거나 버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탈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경비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하는 것, 창고 안 구조물의 위치를 소리로 읽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 훈련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본능은 공황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이 어둠 속에서는 눈을 뜨나 감으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경비 한 명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데 약 40초가 걸렸습니다. 또 한 명은 창고 바깥쪽을 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발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고 있는데 목 아래쪽에서 뭔가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납치되는 과정에서 드레스를 갈아입혔는데 그 와중에도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은 건드리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은 턱을 아래로 당겨 군번줄 끝에 달린 작은 인식표를 입술로 더듬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었으니까요. 차가운 금속 표면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재원의 군번줄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은 채로 오래전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재원을 처음 만난 건 707 특전사 훈련 과정에서였습니다. 유진보다 2살 위였고 키가 크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는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이 가장 힘든 날에도 유진 옆에서 묵묵히 같은 속도로 뛰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지면 손을 내밀었고 일어서면 먼저 앞으로 달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시절 유진에게 오재원은 동료였고 전우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견지에서의 마지막 작전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인질이 5명이었고 테러 조직이 장악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입 루트도 탈출 경로도 교신 체계도 전부 점검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이 달랐습니다. 내부의 인원이 2배였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총성이 터졌고 유진은 오재원과 나란히 움직이며 인질들을 탈출 경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4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1명이 남았을 때 오재원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간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났고 유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인질을 끌어안고 탈출 경로를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임무가 먼저였습니다. 그게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달리면서 계속 뒤를 봤습니다. 오재원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달렸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인질을 넘기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인지 오재원의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숨을 쉬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머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재원의 군번줄이 유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훈장도 나왔고 표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간직한 건 그 군번줄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전술복을 상자에 넣으면서도 군번줄만은 목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 동안은 오재원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밀던 손이, 눈으로 먼저 웃던 눈빛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래서 7년 동안 이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경비 발소리가 왼쪽 끝으로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 40초. 유진은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군번줄 끝의 인식표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목 뒤쪽 연결 고리 부분이 당겨졌습니다. 유진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켜고 힘을 줬습니다. 가느다란 금속 줄이 저항했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인식표가 입안으로 들어오면서 차가운 금속 맛이 혀에 닿았습니다. 유진은 그걸 혀 위에 올려놓은 채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재원, 당신이 지켜준 사람들처럼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퍼렇게 멍든 눈 밑, 차갑던 손,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던 그 얼굴.
22해 동안 새벽마다 솥뚜껑을 열었던 그 어머니가 아무 죄도 없이 적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그 젊은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턱을 들어올리며 피식 웃던 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슬픔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뜨겁고 흔들립니다. 지금 유진 안에서 자리를 잡은 건 그보다 훨씬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유진은 등 뒤로 묶인 손목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의 매듭 방향을 손가락 끝으로 읽었습니다.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경비 발소리가 다시 멀어지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강민혁이 간과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유진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 발소리가 왼쪽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귀로만 세어온 숫자였습니다. 40초.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정확히 40초. 유진은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서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어깨였습니다. 등 뒤로 묶인 손목을 풀려면 팔의 가동 범위를 늘려야 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밀면서 동시에 팔꿈치를 등 쪽으로 당겼습니다. 관절이 한계까지 당겨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밀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날카롭고 뜨거운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문 채로 관절이 빠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툭! 소리가 날 것 같았지만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빠지면서 팔의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묶인 밧줄과 손목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유진은 그 공간 안으로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목에 피가 나는 것보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발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동작을 멈추고 자세를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경비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걸 몇 번 반복했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손목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어깨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매듭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헐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밧줄이 풀렸습니다. 유진은 앞으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바닥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잠깐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어깨를 제자리로 돌려넣으면서 숨을 고르고 다리 감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릎 아래가 저렸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감각이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왼쪽에 녹슨 철제 선반이 있었고 오른쪽 구석에 낡은 파이프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하나였습니다. 경비는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안쪽, 한 명은 바깥쪽. 유진은 파이프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안쪽 경비가 왼쪽 끝으로 걸어가는 타이밍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는 건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어도 몸은 잊지 않았습니다.
파이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목 옆쪽을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경동맥 부근이었습니다. 경비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유진이 받아서 천천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바깥쪽 경비는 문 옆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 안쪽에서 숨을 고르고 문이 열리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열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경비의 손목을 잡아 안으로 당기면서 무릎으로 복부를 올렸습니다. 경비가 앞으로 꺾이는 순간 목 뒤쪽을 내려 눌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바깥 공기를 처음 마셨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면서 머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유진은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골목 쪽으로 뛰었습니다. 강민혁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감춰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박지훈을 죽였습니다. 유진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은 유진이 탈출했다는 걸 알고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생각한 곳은 강민혁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도 아니었습니다. 서장 집무실 건물 뒤편, 지하 주차장 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외부 계단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 건물 구조를 들여다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파악해둔 것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내부 복도 끝에 서장 전용 보관실이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잘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위치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따로 보관합니다. 공식 서류와 절대 공식 서류가 될 수 없는 것들. 강민혁이 2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유지해온 사람이라면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방대할 것이었습니다. 보관실 자물쇠는 생각보다 구식이었습니다. 유진은 경비에게서 가져온 열쇠 꾸러미를 하나씩 대보다가 세 번째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캐비닛이 5개였고 그 옆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유진 허리쯤 오는 철제 금고였는데 자물쇠가 2개 달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캐비닛부터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파일들이었는데 유진은 손가락으로 빠르게 훑다가 멈췄습니다. 특정 조직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이름들이 유진이 요정에서 봤던 얼굴들과 일치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봤던 사람, 지역 신문에서 이름을 본 사람. 단순히 경찰서장 한 명의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큰 그림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문제였는데 유진은 먼저 귀를 금고에 대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날로그 금고는 기계식 특성상 정확한 번호에서 미세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유진은 그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번호, 세 번째 번호.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아래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장부였습니다. 손으로 쓴 장부였는데 날짜와 금액과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장 이름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이름도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의 이름 옆에는 매달 들어온 금액이 적혀 있었고 강민혁이 그 아래에 서명까지 해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까지 해서 보관해뒀겠지요. 유진은 장부와 USB 드라이브를 전부 꺼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오면서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전화기가 필요했습니다. 유진의 전화기는 납치될 때 빼앗겼습니다. 유진은 경비에게서 가져온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상대가 받았습니다. 나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7 팀장이었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작전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었네. 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쓰레기 청소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기다렸습니다. 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답이 나오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언제? 강민혁 총경 출판 기념회. 사흘 뒤입니다. 규모는? 증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검찰 쪽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마무리 인원. 팀장이 짧게 끊었습니다. 알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강민혁이 가장 화려하게 빛날 날을 골랐습니다. 출판 기념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 카메라가 가장 많이 켜져 있는 날,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많은 사람 앞에서 세워졌으니 많은 사람 앞에서 무너져야 했습니다. 유진은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아까보다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눈이 더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처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장의 가장 화려한 날을 가장 비참한 날로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판 기념회 당일 호텔 로비는 이른 오후부터 분주했습니다. 꽃 장식을 든 스태프들이 오가고 연회장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민혁 총경저서 출판 기념회. 사진 속 강민혁은 제복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인자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30년 경찰 인생의 소회를 담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방송 카메라도 나와 있었고 정치인 몇 명도 축하 화환을 보내온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현수막 앞을 지나치면서 잠깐 멈췄다가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유진은 움직였습니다. 팀장이 연결해준 검찰 쪽 인물을 만났고 금고에서 꺼내온 장부와 USB를 넘겼습니다. 상대는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팀장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됐다고 짧게. 그리고 유진은 혼자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색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 유진이 연회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고 뺨을 후려쳤던 그날. 이제 그 이야기의 속을 채울 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객이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역 유지들, 경찰 간부들, 기자들, 그리고 유진이 요정에서 봤던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강민혁은 단상 위에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유진이 탈출했다는 걸 알고 나서 며칠 동안 사람을 풀었겠지만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크고 중요해서 어쩌면 일단 이날을 넘기고
처리하려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유진은 연 회장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가 잠깐 기둥 뒤에 멈췄습니다. 연 회장 천장 한쪽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행사 영상을 띄울 용도였습니다. 유진은 그 스크린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팀장 쪽에서 해결해준 부분이었습니다. 신호만 보내면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카메라가 충분히 켜져 있을 때 강민혁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가장 환하게 빛나는 그 순간에 맞춰야 했습니다. 유진은 샴페인 잔을 집어들고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혁이 먼저 유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좁아졌습니다. 유진을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옆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시선을 줬습니다. 경호원이 유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팔을 잡으려는 순간 유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잡으러 온 손을 비틀어 올리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 경호원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걸 강민혁의 얼굴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샴페인이 강민혁의 얼굴과 수트를 적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혁은 눈을 감은 채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 뒤까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있는 힘껏이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연 회장 끝까지 들릴 만큼 컸습니다. 강민혁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호원 3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유진은 드레스 밑단에서 단봉을 꺼냈습니다. 연습한 것처럼, 아니 실제로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동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의 손목을 치고 두 번째 경호원의 무릎을 걷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단봉을 명치 쪽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3명이 차례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혁이 뺨을 손으로 감싼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저 여자 잡아. 미친년 스토커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연 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스토커. 미친 여자.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유진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더 달려왔습니다. 유진의 팔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로 끌려갔습니다. 강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200명이 넘는 하객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란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집착이 심한 경우인데 놀라셨죠? 오늘 행사에는 아무 지장 없으니 걱정 마시고요. 웃음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팔이 양쪽에서 잡힌 채로 조명이 쏟아지는 자리에 서서 200명의 시선을 받으면서 굴욕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굴욕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유진을 향했습니다. 내일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방해한 여자. 스토커. 강민혁이 유진 쪽으로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마이크를 내리고 유진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왔어. 이렇게 와줘서 고마운데 오늘 이후로는 진짜 끝이야. 이번엔 창고가 아니라 더 깊은 데 넣을 테니까. 유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표정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잡힌 사람이 웃으면 안 됩니다. 잡힌 사람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저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유진이 오른손 검지를 세웠습니다. 경호원들이 잡고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건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천천히 튕겼습니다.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강민혁과 유진을 보느라 스크린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스크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옆을 잡았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이 스크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했습니다. 요정 안쪽의 테이블. 강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조폭 두목이 있었습니다. 현금이 든 봉투가 테이블을 건너갔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처리 잘 됐어. 그쪽 구역은 내가 막아줄게. 걱정 말고. 또 다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박지훈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그 순경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물음에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처리해. 라고. 단 2글자였습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연결된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진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다고 맞을 준비가 됐냐고 물어볼 차례였습니다. 연 회장 안이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스크린의 영상은 계속 흘렀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동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수를 치고 샴페인을 들었던 그 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은 이제 강민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이 영상은 이미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스크린 꺼. 당장 꺼. 경호원들이 불이 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연 회장 내부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질렸던 얼굴이 이제는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유진의 팔을 잡고 있던 경호원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스크린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양팔을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몸을 틀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대 위였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유진이 강민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혁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뒤로 물러선 게. 유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눈물값입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실렸습니다. 새벽 5시에 불을 켜고 22해를 버텨온 어머니가
아무 죄 없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 밤이 손바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민혁이 비틀거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쪽으로 기울다가 간신히 버텼습니다. 입술 한쪽이 터졌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싸며 유진을 바라봤는데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인지 당혹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껏 유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권력을 잃는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혁이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유진이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일어서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뺨을 쳤습니다. 이건 박지훈 순경의 목숨값입니다. 이번엔 강민혁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200명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30년 경찰 인생을 자랑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 회장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유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의 숫자와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입구가 열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전술복에 방탄복을 걸친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정장 차림의 남자 여럿이 함께였습니다. 검찰이었습니다. 앞에 선 검사가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혁 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직권남용,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혁이 무대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찰을 봤습니다. 대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다 말했습니다. 두 번의 손바닥으로 대원 2명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민혁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강민혁이 끌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강민혁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었습니다. 총경을 나타내는 그 계급장을 유진은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강민혁이 멈췄습니다. 유진의 눈을 봤습니다. 유진이 당겼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실밥이 뜯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은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짓밟혔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발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강민혁이 대원들에게 이끌려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연 회장을 가로질러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수를 나누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화환을 보내온 정치인의 수행원이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이 요정에서 봤던 낯익은 얼굴들도 하나씩 검찰 인원에게 인도됐습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봤던 사람, 지역신문에서 이름을 본 사람, 장부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 회장 안이 서서히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카메라가 분주해지고 검찰 인원들이 테이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진은 그 소란 한가운데 서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대 위였습니다. 조명이 여전히 유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팀장이 유진을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재원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눈으로 먼저 웃으면서 유진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연 회장을 빠져나가면서 입구 쪽 기둥에 기댄 채 서 있는 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진은 잠깐 멈춰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폐창고 안의 어둠과는 다른 차가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병원 침대에서 주무시고 있을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들을 어머니가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시작은 낡은 국밥집이었고 끝은 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응급실이 있었고 서장실이 있었고 폐창고의 어둠이 있었고 새벽 골목의 노란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민혁 총경이 구속되고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소환되고 뉴스에서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유진은 그 소란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한 진술은 이미 다 마쳤고 팀장이 나머지를 정리해줬습니다. 유진이 더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자리에 처음으로 피곤함이 왔습니다. 그동안 몸이 피곤할 틈이 없었습니다. 폐창고에서 탈출하던 날부터 출판 기념회까지 유진의 몸은 계속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멈추고 나니 그제야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에 남은 밧줄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깨를 탈구시켰던 그 관절이 며칠째 뻐근했습니다. 유진은 그 아픔들을 하나씩 느끼면서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이 다시 문을 연 건 사건이 마무리되고 열흘쯤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유진이 새벽에 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조폭들이 뒤집어 놓은 것들을 정리하고 솥을 닦고 깨진 뚝배기 대신 새 것을 사다 놓았습니다. 순례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불을 올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 전해지는 순간이요. 첫 손님은 골목 어귀에 사시는 박 어르신이었습니다. 여든이 다 됐는데도 지팡이 하나로 걸어 들어오시더니 유진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동네 보안관 왔네. 어이, 다들 나와봐. 보안관 왔다고. 골목 안쪽에서 어르신 두세 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유진이 수줍게 웃으면서 물잔을 내려놓는데 박 어르신이 유진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래 사신 분의 손이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유진이. 그 한마디에 유진이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웃어 보이면서 속으로는 그 온기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가게 안이 가득 찼습니다.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뜨거운 국밥이었습니다. 순례 씨가 새벽부터 끓인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들면서 내는 소리,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시는 소리,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그 소리들 사이를 오가면서 이게 일상이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에게 먼저 들어가 쉬시라고 하고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솥 뚜껑을 닫고 불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와서 강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는 게 실례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야 했습니다. 직접 뵈야 했습니다. 박지훈의 어머니는 강가 근처 작은 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재원을 잃은 날 이후로 그런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안쪽이 당기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저도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 있지 못했을 겁니다. 박지훈의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민혁의 재산에서 몰수된 보상금 중 일부였습니다. 팀장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 보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드님이 버는 게 맞는 돈입니다. 박지훈의 어머니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옳은 일 하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지는 않아요. 다만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렇지.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있기는 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 하니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조금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게 유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진은 강가 난간에 잠깐 기댔습니다. 물 위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오재원의 군번줄이 없어진 목 언저리가 허전했습니다. 폐창고에서 끊어낸 뒤로 그 자리가 계속 허전했는데 오늘은 그 허전함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빈 것이 아니라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재원이 그걸 원했을 것 같았습니다. 무겁게 달고 다니는 것보다 가볍게 기억하는 것을요. 괜찮아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유진은 난간에서 몸을 일으키고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방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커졌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유요원, 국가가 다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유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천천히 발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코트를 걸쳤습니다. 방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무언가를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뭔가를 끓이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진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순례 씨가 등을 보이고 서서 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22해 동안 매일 그랬던 것처럼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순례 씨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늦으면 전화해.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 가는지, 어디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알면서 묻지 않는 것인지, 몰라서 묻지 않는 것인지, 유진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모녀 사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응. 유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솥을 젓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끝에 가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돌아올 곳이 생겼으니까요. 불이 켜진 국밥집이 있고 솥을 젓는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